대장주 삼성전자가 아침에 발표한 실적도 짚어보겠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고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난해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런 실적과 함께 주주 특별 배당도 발표됐는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네, 삼성전자 실적 수치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삼성전자의 지난해 매출액은 333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9%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영업이익도 43조 6천억 원으로 30%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 4분기만 놓고 보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4분기 영업이익은 20조 1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09%나 급증했고 매출도 1년 전보다 23% 넘게 늘어난 93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도체 사업에서만 4분기 매출 44조 원, 영업이익은 16조 4천억 원으로 모두 역대 최대 성과입니다. 이에 5년 만에 1조 3천억 원 규모의 특별 배당에 나섰는데요. 결산 배당으로 보통주와 우선주 각각 한 주당 566원, 567원의 현금 배당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경쟁사인 SK하이닉스는 기업 설명회를 열었는데 어떤 이야기 나왔습니까? 네, SK하이닉스는 올해 반도체 산업의 최대 격전지로 평가받는 HBM4 시장에서도 HBM3나 HBM3E와 마찬가지로 압도적 시장 점유율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고 수준에 대해서는 현재 메모리 시황은 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만 업계 공급 능력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극심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부분 고객이 메모리 공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어제 지난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연간 매출액은 97조 1천억 원, 영업이익은 47조 2천억 원으로 101.2% 급증하며 삼성전자의 전사 영업이익인 43조 원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증시 제도와 관련해서는 1차 목표인 5천선을 넘어선 코스피의 상승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한창입니다. 특히 아직 남아있는 목표가 MSCI 선진지수 편입인데 이를 위해 무차입 공매도 관련 중복 규제가 해소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네, 이번에 어떤 중복 규제가 해소되는 겁니까? 네, 금융위원회는 어제 정례회의에서 무차입 공매도와 관련해 그간 불거진 중복 규제를 해소하는 한국거래소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불법 공매도를 잡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자동 감시 시스템인 공매도 전산 시스템 NSDS를 도입했죠. 그런데도 기관들이 불법 공매도를 소명할 때는 또 비슷한 서류를 당국에 제출했어야 했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추가 서류 절차 때문에 한국은 규제가 복잡하고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이나 시장 규모는 선진 시장에 맞지만 시장 접근성 부문이 떨어져 MSCI 선진 지수에 편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절차적인 중복 규제부터 완화하는 겁니다. 네, 이외에도 증시의 동력을 키우기 위한 정책이 요즘에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의 국내 우량주 단일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2배 레버리지 ETF 도입도 허용합니다.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국내 시장으로 돌리기 위한 조치인데요. 또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거래소 개혁을 포함한 자본시장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코스피 5천 모멘텀을 이어가면서 특히 코스닥 쪽에 힘을 주는 방향으로 시장 자체를 탈바꿈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그간 베일에 쌓여있던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서울, 용산, 과천, 경마장 부지처럼 노른자위 땅들이 대거 포함됐는데 문제는 이들 사업지 곳곳이 과거에도 공급을 추진했다 멈췄던 이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우선 어디에 얼마나 공급합니까? 네, 정부는 수도권 도심에 총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역별로는 서울 3만 2천 가구, 경기 2만 8천 가구, 인천은 100가구 수준입니다. 서울에서 단일 사업지 기준으로는 가장 큰 곳은 용산 국제업무지구인데요. 기존 계획을 확대해 총 10,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 규모가 경기 과천, 경마장, 방첩사 일대인데요. 시설 이전을 전제로 9,800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어 노원 세릉시시에 6,800가구로 계획이 잡히면서 세 번째로 큰 규모의 공급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다만 수요가 많은 강남 3구는 대부분 소규모 공급입니다. 서울의료원과 강남구청, 송파 방이동 복합청사 등을 모두 합치면 약 1,400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네, 강남의 공급 물량이 적은 점도 눈에 띄긴 합니다만 이번 사업지들에서 공급이 속도를 잘 낼 수 있겠느냐 이 부분도 관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핵심 사업지 상당수는 이미 과거에 공급 계획이 발표됐지만 속도가 나지 않았던 곳들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노원 태릉CC는 2020년 신규 택지로 지정됐지만 주민 반발과 문화재의 발목이 잡혀 6년째 표류 중입니다. 또 9,800호 공급을 목표로 하는 과천 경마장 부지는 과천시와 마사회 노조의 반발로 협상의 난항이 예상됩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 부지도 주택 물량 확대에 따른 학교 수요 문제, 공원 조성 계획, 서울시와의 협의 등 남은 절차가 많습니다. 정부도 착공 시점을 2028년 이후로 잡고 있어 단기간에 공급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은행권의 홍콩 H지수 주가 연계증권 ELS의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두 번째 제재 논의를 진행합니다. 최근에 법원에서 은행 쪽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서 기존에 제기됐던 2조 원대에 달하는 과징금이 깎일지가 관심사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네, 오후에 두 번째 심의가 시작되죠. 네, 오늘 오후 2시 반쯤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홍콩 H지수 ELS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엽니다. 지난달 1차 제재심 때와 달라진 점은 은행들을 한자리에 불렀다는 점인데요. 지난번엔 과징금 규모 순대로 KB국민, 하나, 신한, 농협, SC제일 등 5개 은행이 순차로 들어가 따로 소명과 변론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최근 법원에서 나온 관련 판결에 대해 은행권의 공통된 논리를 듣겠다는 취지로 풀이되는데요.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6일 개인 투자자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은행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내 지수 변동에 따른 손익 예측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스스로 판단해야 할 영역이라고 본 건데요. 또 은행이 기초자산의 최근 20년 가격 변동 추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수익률 모의 시험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증권사에 적용되는 기준이라며 기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법원 판결이 금감원의 판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오늘 제재심에서 최근 판결의 논리가 이번 제재심 안건들에도 적용 가능할지 따져보는 게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법원 판결 논리를 적용 가능한 사례가 있다면 그 부분은 과징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다만 금감원에선 기본적으로 해당 판결의 사례와 제재심 안건의 사례들에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 좀 더 따져봐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리 공방이 추가된 만큼 제재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징금 부과 규모와 제재 수위는 제재심 이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채용 과정에서 남녀 고용평등법을 위반한 데 대한 벌금형은 유지됐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일단 사법 리스크를 벗었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함영주 하나금융회장이 회장직을 일단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일부 재판부는 오늘 오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회장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2심 유죄 판결을 뒤집어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함 회장이 2016년 합숙 면접 합격자 선정 관련해 부정 합격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던 1심 일부를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었습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금융사 임원이 될 수 없는데 함 회장은 오늘 벌금형만 유지되고 채용비리 혐의는 무죄가 확정됨에 따라 회장직을 유지하게 된 겁니다. 함 회장은 앞서 하나은행장이던 2015년부터 2016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 당시 청탁을 받고 불합격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습니다. 그보다 앞선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신입행원의 남녀 비율을 4대1로 미리 정해서 남자를 많이 뽑도록 지시함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습니다.
네, 그런데 함 회장 대신에 이호성 하나은행장이 오늘 법정에 왔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오늘 직접 법정에 출석해서 선고를 들은 뒤 10시 40분 퇴장했습니다. 이은영 부회장과 강성묵 하나금융 부회장도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앉아 선고를 들었는데요. 하나금융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안정적인 지배구조 속에서 더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금융 소외계층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국가 미래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생산적 금융 공급과 포용금융 확대에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최근 며칠 새 다시 천장을 뚫은 금값은 5,000달러를 넘어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물 국제 가격이 5,500달러를 넘어섰다는 오늘 속보까지 방금 전 전해드렸죠. 그런데 이 와중에 한국은행이 13년 동안 금 투자를 꺼려왔다는 점이 최근에 화제가 됐는데요. 2013년 대량 투자가 실패했던 경험 때문으로 풀이됐는데 그랬던 한은이 다시 금 투자를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연하 기자. 네, 최은아입니다. 네, 한국은행이 이제 다시 금 투자에 나선다고요. 네, 해외 상장 금현물 ETF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한은은 글로벌 선진국 주식 지수를 중심으로 자산을 운용해왔지만 올해부터는 금 관련 금융상품을 외화 자산 운용 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투자가 유력한 상품은 세계 최대 금현물 ETF인 SPDR 골드 트러스트입니다. 이 상품은 운용자산 규모만 1,727억 5천만 달러, 한화 약 246조 원에 달합니다. 한은 관계자는 현재 금 ETF 매입을 검토 중인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운용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네, 한은이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은 뭡니까? 최근 지정학적 위기와 미국 연방준비제도 독립성 침해 등으로 달러 약세가 이어지며 금값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오전 10시 기준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5,500달러 90센트까지 치솟아 5,5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은도 투자처를 다양화하기 위해 금 투자를 검토 중인데요. 금 현물 ETF는 실물 금을 보유하지 않고 언제든지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해 쉽게 현금화할 수 있고 거래 내역도 즉각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대안으로 평가됩니다. 여기에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확대한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설탕세 도입을 언급하면서 식품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기업들의 부담도 물론 커지긴 하겠습니다만 이걸 제품 가격으로 전가하면 결국 소비자 부담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문제라 우려가 커지는 모습인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네, 우선 설탕세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아이디어입니까? 네, 이 대통령은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 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설탕세 도입 국가가 늘고 있는데요. 비만이 유발하는 질병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세수도 기대할 수 있어서입니다. 하지만 설탕 소비량이 많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물가 부담이 커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식품업계는 설탕세가 도입되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요. 단기적으로는 가격 인상을 자제하더라도 세금 부담이 커지면 수익성 악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면 설탕세가 도입이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군이 영향을 받게 될까요? 네, 설탕과 감미료가 들어간 가공식품과 청량음료 전반이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2021년 여당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에 따르면 가당음료 제조사의 당 함량에 따라 100리터당 1,000원에서 28,000원에 불과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4,000원 안팎의 1.8리터 코카콜라에 대입해보면 198원의 부담금이 매겨지면서 소비자 가격도 비슷한 폭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설탕세 도입이 입법 취지인 당 섭취를 줄이는 효과보다는 물가 상승 요인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가격 담합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대한제분이 일부 밀가루 제품 가격을 뒤늦게 낮추기로 했습니다. 함께 의혹을 받고 있던 다른 업체들까지 여기에 동참할지가 관건인데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우선 대한제분은 가격을 얼마나 내립니까? 네, 대한제분은 다음 달 1일부터 밀가루 일부 제품 가격을 평균 4.6% 내리기로 했습니다.
대상 품목은 주로 업소에 공급하고 있는 곰표 고급 제면용과 곰 코끼리 20kg 대포장 제품, 그리고 3kg 제품 등 유통업체 공급 제품입니다. 대한제분 관계자는 물가 안정이라는 정부 기조와 소비자 요구에 부응한다는 차원에서 가격을 내리기로 결정했다며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인하 배경을 밝혔습니다. 현재 대한제분 등 밀가루 업체들은 가격 담합 의혹으로 검찰 수사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수사가 확대되는 가운데 선제적인 가격 인하로 정부 물가 안정 시책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러면 대한제분 외에 업계 전반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업계는 추가적인 가격 인하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입니다. 밀가루 가격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곳은 대한제분 외에도 차조동아원, CJ제일제당, 삼양사, 그리고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7개사인데요. 업계 관계자는 밀가루 가격과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가 전혀 없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검찰의 추산 담합 규모는 4조 원대 이상으로 제분업계 전체를 대대적으로 조사하는 건 2006년 밀가루 담합 사태 이후 약 20년 만입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자, 오늘 오전 대법원에서 전해진 속보 한 가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이 삼성전자의 성과급 일부를 사실상 월급으로 인정하고 이를 퇴직금 계산에 포함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성과급의 비중이 높은 대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는 것은 물론 국내 기업의 보상체계 전반이 대대적인 수술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네, 일단 대법원의 판단 내용 그리고 근거까지 전해주시죠. 네, 대법원은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퇴직자들 손을 들어주면서 일부 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했습니다. 회사 측이 승소한 원심 판결을 뒤집은 건데요. 퇴직자들은 사측이 경영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 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2018년 미지급분을 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주요 쟁점은 사측이 연 2회 지급해온 목표 인센티브와 연 2회 지급하는 성과 인센티브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해 평균 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는데요. 통상 평균 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재판부는 이중 목표 인센티브에 대해 매출 실적 등 구체적인 목표 달성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근로의 대가로 고정성이 있어 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성과 인센티브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성과급이 평균 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퇴직금 규모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 급증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대기업의 임직원 보상 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유지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3연속으로 내린 뒤 이번엔 시장 예상대로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연준 FOMC 회의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미 연준은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를 열고 3.5에서 3.7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의 경제 활동이 견실한 속도로 확장돼 왔음을 시사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소 높게 유지되고 있다고 금리 유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고용 증가세가 여전히 낮다고 지적하면서도 실업률은 안정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FOMC 성명서에서는 경제 활동에 대한 평가를 완만함에서 견조함으로 바꾸고 지난 세 차례 성명에 포함돼 있던 고용 하방 위험에 대한 언급을 없애 연준의 기조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네, 말하자면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더해진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다만 유지 결정이 나오기까지 이번에도 만장일치 결정은 아니었죠. 네, 그렇습니다. 투표권을 가진 12명의 위원 중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포함한 위원 10명이 동결에 찬성했고요. 나머지 2명은 0.25%포인트 인하를 주장했습니다. 특히 반대표를 던진 2명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장을 지냈던 스티븐 마이런 이사와 차기 연준 의장 후보군에 포함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인데요. 2명 모두 트럼프 대통령 측 인사로 분류되면서 줄곧 금리 인하를 요구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파월 의장의 임기가 끝나는 5월까지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연준 내부 분열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우리나라와 연관돼 있는 미국 측 소식도 보겠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한국 국회가 승인하기 전까지 무역 합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일 대미투자 특별법 통과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선 모양새인데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서 이번에는 베센트 장관까지 한미 무역 합의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지 않았다며 국회 승인 전까지 무역 합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신호는 그냥 무역 합의에 서명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승인이 완료될 때까지 한국에 25% 관세가 적용되냐는 질문에는 이것이 상황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선언으로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가 빨라질 거라고 본 건데요. 관세 인상이 효력을 가지려면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같은 조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 정부도 급하게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죠. 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동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등과 만나 면담할 계획입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도 이번 주 후반쯤 한국 측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배경이 100% 대미투자 특별법 입법 지연에 있다고 강조하며 입법화 의지를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달 중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특별법의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두고 여야 이견이 지속되고 있어 관세 인상 선언이 쉽게 철회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SBS BJ 정부인입니다. 지난해 국내에 등록된 자동차 8대 중 1대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기준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가 1년 전보다 0.8% 증가한 2,651만 대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친환경차 누적 등록 대수가 349만 4천 대로 1년 새 27% 증가해 전체의 13.2%를 차지했습니다.